네, 안녕하세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상속 증여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간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플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상담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짜본 섹션입니다. 비과세를 응용한 절세 플랜인데요. 왜 비과세냐?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비과세가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 재산이 결국 주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증여에 대한 관점에서 이 주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이 상속과 증여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순수증여, 부담부증여, 그다음에 저가양수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국은 가정은 아버지가 지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상황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황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기초 지식인 순수증여,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간 부담부증여, 그 다음에 저가양수도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수증여는 이제 간단하죠. 정말 그대로 순수하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세액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릴 부담부증여나 여기서도 예시가 나와서 오히려 이 순수증여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증여자산 공제액을 딱 활용한 그런 증여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만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재산가액 자체가 내가 현금이어도 되고 부동산이어도 되겠죠. 하지만 부동산이 이제 2천만 원짜리가 있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 거 표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0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0살 때 증여를 한다 그러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직계 비속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 말 그대로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공제를 해주니까요. 그리고 10살 때 2천만 원, 그 다음에 20살, 성년이 되면 얼마죠?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살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시점, 주고 나서 10년이 지나야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면세점 증여를 했을 때 4번 주면은 1억 4천만 원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거 주고 나서 그냥 그대로 묵히실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많이 권해드리는 건 이제 알짜배기 아니면 소비성 위주의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배당주 위주로 사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태어나자마자 배당주 주식을 받았을 때 배당을 매년 4%씩 받았다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30살 될 때까지 1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억 3천만 원 정도의 재산가치 증가가 돼요.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30살쯤 되어서 결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혼인 비용에 대해서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가장 간단한 기본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30살 태어나자마자 30살 때 내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 태어나자마자 줄 여력이 대부분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더 있으시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손주를 봤다라고 하면 손주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 자체도 지금 경제적 능력이 많지 않아요. 이미 사회초년생이고 신혼부부인데 어떤 자력이 있어서 태어난 아이에게 2천만 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60대 이상이 자산 가치의 39%, 4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20대와 30대는 12%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윗세대가 좀 아랫세대인 손주들에게는 줄 여력이 된다라면 이런 증여를 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눠 주겠다 그러면 저는 최저세율 10%의 구간까지는 또 증여를 하시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까지가 가장 낮은 10%의 세율입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 그러면 증여세 1천만 원 내고 이렇게 끝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는 좀 더 마중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당을 받거나 이러게 되면 좀 더 재산 가치를 많이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수치화시켜서 봤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증여랑 20%의 증여세율까지 한번 짜봤습니다. 20%는 10억 초과, 그 다음에 5억 원 이하의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20%의 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 구간이어서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수치가 어느 정도의 세금이 와닿는지도 한번 보시라고 표를 한번 띄워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24년도에 신설된 공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직계 비속에게 10년간 5천만 원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바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이 됐는데요. 직계 존속에게 증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 받아야 되냐? 혼인신고의 이전 2년, 이후 2년, 아니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고 나서부터 2년 이내에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얼마까지? 두 개의 공제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더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예요. 그리고 10년간 기본 공제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별도예요. 그러니까 신랑 1억 원, 신부 1억 원, 그리고 각각 가족 혜택 또 10년간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한다 그러면 총 얼마가 되겠죠? 총 3억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딱 전세자금 마련을 한 다음에 혼인율이 올라가길 바라는, 그다음에 출산율이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해당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제에 대해서 한번 인식하시고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더 나아가 볼게요. 자녀가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줄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저기 표현에 보시다시피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 존속은 부모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당연히 직계 존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인공제 적용 후에 혼인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1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1억 원을 다시 반환을 하게 되면 증여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이제 뭐 사별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파혼이 됐다거나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형 집행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저가양수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국 지금 계속 가정은 뭐냐면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1세대 2주택이야. 주택이 2개고 그래서 하나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어머니가 거주자인 1세대 기준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셨을 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취득했을 때 그 주택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양도가액, 즉 내가 파는 금액의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12억 원 초과됐을 때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조금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 12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해줘서 세금을 안 매기고 거주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목적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전주택을 2017년 6월에 취득을 했고요. 새로운 B주택을 21년 7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A주택 취득한 다음에 B주택을 1년 이후에 취득했는가를 먼저 봅니다. 1년 이내에 취득을 하면 계속 사고 파는 것을 단기간 내에 계속 해버려서 주택을 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1년을 텀을 두는 거죠. 그리고 A주택이 앞서 봤던 보유기가 2년 이상이 지났는가, 그리고 취득했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 기간을 지켰는가, 말 그대로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다 지켰는가를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A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내가 주택이 2개가 된 것뿐이고 나는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니다. 말 그대로 거주 이전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집이 팔리지 않아서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줬고 그 기간 내에 팔았기 때문에 비과세를 인정해달라라는 제도죠. 근데 요즘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저 3년 이내의 양도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최근 1년 이내에 거래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아파트 단지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이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을 놓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신 분들이 상담 요청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3년이 지나버렸을 때와 안 지났을 때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양도가액 12억 원의 주택에 대해서 세금이 비과세를 받으면 0원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억에서 3억 이상 나오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결국 3년 이내에 못 팔았기 때문에 세금이 갑자기 1억에서 3억 원으로 껑충 뛰어서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 이런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 기간을 꼭 지켜서 양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군가에게 팔려고 하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고 시장에서는 매도자의 가격과 매수자의 가격이 완전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걸 자녀에게 싸게 팔거나 부담부 증여하십시오. 그럼 비과세라는 것을 활용해서 1억에서 3억 원 이상을 세이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플래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이번 참에 주택이 생기기 때문에 독립을 마련할 수도 있고 자녀가 그걸 받고 나서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서 양도를 한다 그러면 자녀에게 마중물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1세대 1주택 비과세 만들기는 이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판매가 안 됐을 때 자녀에게 이걸 넘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1, 2, 3 법칙 잘 보시고 제가 지금부터 포인트로 둘 거는 3년 이내 양도가 안 됐을 때 이 비과세를 아깝게 낭비하지 말고 잘 가족끼리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를 응용한 절세 플랜에서 첫 번째로 강조드리는 건 가장 일반적인 거죠.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하는 건데 증여 재산에 이 담보된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채무를 같이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무상으로 넘겨주면 증여지만 거기에 채무가 껴서 넘겨줬을 때는 그 채무는 유상이전이기 때문에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과세 대상자도 달라져요. 증여세는 누가 낸다고 했죠? 받는 사람인 수증자, 자녀가 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채무를 그 자녀에게 넘겨주는 어머니가 결국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세부담 당사자 측면도 달라지죠.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그 계산 사례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순수 증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보증금도 없고 전세 보증금도 없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도 없는 거예요. 채무가 0원인 거죠. 사실 이런 주택은 많지는 않아요. 정말 순수하게 10억 원을 가지고 주택을 가지고 매입을 했다거나 이런 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 가액은 더 낮았겠지만 예전에도 이 대출 제도를 활용한 주택 구입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없는 주택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계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 순수하게 10억 원의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고요. 이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때 첫 번째로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 2억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수증자인 자녀가 이 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 계좌에 2억 원의 자금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부연납을 통해서 최대 6조각, 최대 5년간 쪼개서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가액의 부담이 상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취득세도 자녀가 내야 되죠. 취득세, 증여취득세 주택 부분은 기준시가의 3.8%,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은 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증여자, 주는 사람이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이고 조정대상 지역 내, 지금 조정대상 지역은 강남 3구랑 용산구가 있죠. 이 네 가지 지역에서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취득세가 몇 억이 나오는 거예요? 막 거의 1, 2억이 나오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왜냐? 증여취득세가 12.4%,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13.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10억 원에 취득세도 3.8%만 하더라도 3,800만 원을 자녀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의 중과세였다라고 한다면 12.4%면 얼마죠? 1억 2,400만 원을 자녀가 취득세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까지 포함하면 3억 6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자금의 여력이 자녀분들에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부담부 증여의 가정은 채무가 6억 원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시가 10억 원에서 6억 원의 채무를 뺀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하기 때문에 4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6천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혼인이나 출산 관련된 증여재산 공제를 1억 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 그러면 더 증여세는 낮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를 낸다 그러면 그 부담은 상당히 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득세도 나뉘게 돼요. 취득세도 4억 원에 대한 순수 증여분에 대한 증여취득세, 방금 말씀드렸던 그렇게 취득세가 산정이 되고, 근데 자녀가 독립을 한 상태고 무주택자다 그러면 6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상 이전에 따른 취득세이기 때문에
독립된 세대의 여부, 그 다음에 주택수, 그 다음에 주택의 조정대상 지역에 있냐 없냐 차이로 1.1%에서 13.4%까지 취득세도 12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대부분 독립을 했고 첫 주택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주 낮은 취득세인 1%에서 3%대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끝납니다. 오히려 증여취득세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제가 컨설팅을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이 취득세만 해도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면 1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자녀가 내는 세금 두 가지예요. 부담이 많이 줄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냐라고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예전에는 3주택자 중과세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물론 지금은 25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제도지만 제가 계산의 표를 올려보는 이유는 다시 중과세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2030년도에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세금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양도소득세를 얼마를 내야 돼요? 2억 9천만 원 가까이 내야 돼요. 이러면 이런 플래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일반 과세만 하더라도 보시죠. 예전에 취득가액이 3억 원이니까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되죠? 1억 원 가까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억 원에 대한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담부 증여는 아주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짰죠? 지금 어머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양도소득세 일반과세인 세금이 이 9,9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비과세니까 양도소득세를 0원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만 방금 앞서 봤던 증여세 6천만 원,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 납부를 하게 되면은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자녀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비과세에 대한 그 기간을 소비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부담부 증여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세액 비교를 했을 때 부담부 증여가 순수 증여보다 전부 다 유리하고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혜택도 이 손실되지 않는 거니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장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장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1주택자가 돼서 뭐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도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혜택이 크고요. 양도 차익도 생각보다 낮아지고 비과세가 되는 상황이라면 비과세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증여,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거는 그 상속세 신고할 때 전부 다 합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순수증여 10억 원을 한다고 치면은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이 얹어지죠. 근데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6억 원은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4억 원만 얹어집니다. 수증자가 무주택자면 그걸 받고 나서 주택 가치 상승하더라도 자기가 2년 보유,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까지 추가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많은 마중물을 가져갈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부담부 증여가 이 진행을 할 때 있어서 체크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증여자가 다주택자라면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하고 있어요. 22년 5월 10일부터 25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은 한시름 좀 놓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취득세 부분이 중과가 되기 때문에 자녀가 취득세를 최대한 적게 낼 수 있게끔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에 대한 부담은 결국 자녀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야 되죠. 사실 취득세도 큰 부담입니다. 한 번 낼 때 2천만 원에서 뭐 3천만 원씩 낸다 그러면 자녀가 그 잔액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결국 취득세를 마련하고 그거를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한 번 더 나아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부모 세대에게 주택을 받았는데 그 취득세를 낼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취득세를 증여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증여재산 공제는 같이 쓰지만 이 증여세에 대한 합산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랑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낮은 누진세율로 취득세를 증여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의 납부 여력은 무조건 고민하셔야 돼요. 아무리 순수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낮아서 증여세와 취득세를 좀 적게 내더라도 결국은 자녀가 이 부담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다행히 증여세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시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나서 플래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세법 이외의 적이지만 요거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임대보증금이 6억 원이라고 하면 이거 승계는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은행의 근저당권이라면 LTV, DSR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그 신용도, 부모님의 신용도와 소득과 이 자녀의 신용도와 소득은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 근저당권 승계가 가능한가요? 라고 꼭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당연히 될 줄 알고 했는데 근저당권 승계 안 되는데요. 일시적으로 이 돈 갚으셔야 됩니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절세가 되는 적정 채무액을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사례로 든 건 10억 원의 주택에 6억 원의 채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 거예요. 사실 저 정도가 가장 적정 채무액입니다. 근데 채무액이 2억 원밖에 없다. 나는 지금 월세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이 월세가 기간이 어느 정도 도래를 하고 나서 2년 기간이 시점이 지나면 이 전월세로 변경을 한다거나 이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은행에 근저당권을 걸어놓은 게 2억 원밖에 없다. 그러면 대출 문의 얼마까지 더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임대 보증금도 2억 원에 뭐 150만 원이었는데 5억 원으로 전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 스위치를 한 이후에 부담부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에 따른 세액의 차이가 엄청 커질 수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채무가 많을수록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서 0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담은 있습니다. 이 다음에 대한 이슈죠. 채무 사후 관리를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채무를 결국은 자녀가 전부 다 승계해서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적절한 수를 자녀의 환경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무를 최대한 많이 올려서 이 부담부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고 증여세 적게 내니까 우선 채무를 넘겨주자. 6억 원을 넘겨줬으니까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저 6억 원에 대한 채무를 내가 몰래 갚아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채무의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증금이 바뀌었어요. 3억 원으로 갑자기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입니다. 그럼 3억 원으로 바뀌게 되면은 갑자기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이 자녀가 부담부증을 받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3억 원의 변제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때 상담을 할 때 무조건 계속을 말씀드렸어요. 이 채무 사후 관리 하니까 갑자기 변경하시면 안 된다. 자력을 벗어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오해 산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그걸 어기시고 직접 하신 다음에 정말 우편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미 모든 사건은 벌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결국 3억 원에 대해서 몰래 변제를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당황을 했고 과세관청에 소명을 하는데 사실 변제 내역이 너무 명확하게 통장 계좌에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채무 사후 관리 매년 하고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담부증을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랑 이제 양대산맥이죠. 저가 양수도입니다. 은행에서 다양한 이제 매체에서 보도 자료가 나오는데 저가 양수도는 아주 불법적인 뭔가 거래 형태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제가 국세청에 이제 다양한 그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보도 자료를 전부 다 보면서 연구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례는 제가 놀라는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1억의 큰 금액을 오가는데 세무사와 상담조차 안 하고 진행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소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추징이 많이 됐지? 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저가형 수도는 잘 활용하면 정말 최고의 절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법적 판단을 받지 않고 혼자서 진행을 하시면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기 때문에 제발 큰 자산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산세가 몇 천만 원, 몇 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럼 저가형 수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계산 예시를 이렇게 들 건데요.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6억 원에 싸게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가로 양도 판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싸게 파는 어머님 입장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6억 원에 팔았어요. 시가가 10억 원짜리를. 그러면 간단합니다. 너무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위배한 경우에는 6억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 말고 10억 원으로 계산하세요.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겁니다. 기준은 뭐냐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당연히 가족이면 특수관계인이죠. 세금에서 말하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5% 이상 차이가 나면 돼요. 그럼 시가가 10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 이상 차이가 났죠.
그리고 시가의 5%,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너가 6억을 했기 때문에 이 가액은 이 3억 이상 그리고 5% 이상 다 차이가 난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결국은 10억 원으로 계산을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뭐죠? 비과세잖아요. 양도가액이 12억 원까지는 어차피 세금이 0원이에요. 6억 원으로 계산을 하든 10억 원으로 계산하든 어머님은 어차피 1세대 2주택 일시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이 양도세가 0원입니다. 결국 어떻게 활용하든 간에 양도세를 0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취득세 부분도 알아두실 게 자녀가 이걸 취득을 할 때 2022년도까지는 실질적으로 준 금액이 6억 원이니까 6억 원의 취득세를 냈어요. 매매 취득세를. 근데 23년도부터는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으로 취득세를 내라라고 바뀌었습니다. 결국 취득세 부분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세요. 자, 이제는 자녀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녀는 지금 4억이나 싸게 샀잖아요. 그러면은 이 증여세를 추징을 하겠다 해서 일정 계산을 통해서 증여세를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과세 요건을 따져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시가와 양수대가 10억 원에서 6억 뺀 그 가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의 이상 차이가 났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했다 그러면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됐고 얼마를 증여세 과세를 하느냐? 시가에서 대가를 뺀 다음에 거기서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또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계산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산이에요. 결국 시가 10억 원이고 양도가액 6억 원을 줬습니다. 이 상황이면 어차피 3억 원 또는 시가 5% 이상 차이가 나니까 양도소득세 10억 원으로 계산. 하지만 비과세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수자는 싸게 샀잖아요. 증여세 계산해보는 겁니다. 10억 원에서 6억 원 빼고 그 다음에 10억 원, 시가 10억 원에 30% 또는 3억 원 중에 작은 금액을 뺍니다. 어차피 3억 원이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증여 재산가액이 얼마냐? 1억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증여를 한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빠지고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5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많은 분들이 30%를 벗어나면 정말 위법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법에서는 그냥 그것에 합당하게 법상 처리를 해서 세금만 내시면 돼요. 전혀 문제될 바가 없는데 이 30% 이하를 하면은 정말 30% 이상을 하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 원 해봤자 증여세 얼마예요? 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1억 원이 날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미래에 자녀가 이 부동산을 팔 거잖아요. 그럼 미래에 이 자녀가 18억 원의 이 주택을 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계산을 뽑아봤어요. 그러면 그때 예전에 줬던 실질적인 양도가액, 대가는 얼마였죠? 6억 원이었습니다. 6억 원. 근데 여기서 예전에 증여세 냈던 그 증여재산가액 1억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증여재산가액 1억 원에 대해서 나는 10%의 낮은 증여세를 냈지만 이 미래에 팔 때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는 이 증여재산가액 1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더 많이 줄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뒤에 혁여간 공헌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서는 증여재산가액을 더 높게 나오게끔 만들어서 거래를 한번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또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펼쳐집니다. 왜냐? 간단하죠. 자녀가 6억 원이 있어야 돼요. 이 고저가 양수도의 가장 핵심 뭐냐면요. 자녀가 저 가액이 있어야 됩니다. 6억 원이랑 가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액을 마련하는 게 이슈일 수 있죠. 여기까지 딱 들으면 자녀가 6억 원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이 거래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지식을 지금 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부담부증에서 배웠잖아요. 임대보증금이나 근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설정돼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걸 승계하는 조건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많이 구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5억 원의 채무에 플러스 자녀가 1억 원 정도를 얹어서 6억 원의 취득을 하시면 6억 원을 전부 다 마련하는 일은 필요 없겠죠. 그러게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절세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지금 순수증여, 부담부증여, 그 다음에 시가로 양도했을 때와 저가로 양도했을 때 차이를 표로 한번 비교 올려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죠?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양도소득세가 전부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0원이라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0원이 나오니까 뒤에 있는 증여세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수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저가 양수도를 하는 게 증여세가 제일 낫죠. 그러니까 저가 양수도 6억 원을 했을 때는 증여세를 500만 원 자녀가 내고 취득세를 10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만 내면 시가 10억 원에 대한 재산을 자녀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절세 플랜을 짜게 된다면 아주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증여라는 관점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다양한 세금과 연계해서 살펴보시기를 권하는 비과세를 응용한 절세 플랜 비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케이스에 전부 다 좀 접목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첫 번째에 많이 접목이 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사전에 하는 상속세 상담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했던 증여나 이런 플랜을 활용해야 되는 거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은 무조건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무료 상담할 때 어떤 식으로 상속세에 대한 대비를 하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보다 상속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상속세를 내게 될까? 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부동산에 대한 목록을 제가 받고 나서 상속세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 미팅을 할 때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놀라세요. 엄청나게 놀라시죠. 그리고 상속세 신고 기간이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더욱더 놀라십니다. 왜냐, 상속세 신고는 그 신고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아무리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간단하게 상속세 신고 뭐 반나절이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정말 있으신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천징수하듯이 매월 하는 신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0년치 계좌 내역을 전부 다 봐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하루 이틀이면 하는 세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 상속세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경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속이 펼쳐지고 나서 뒤에 행정처리 업무를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서류들을 떼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을 돌아다녀야 되고 그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데만 2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사망 신고하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받으실 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과 모든 금융재산, 금융채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밀린 거, 연금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스톱 서비스를 모든 내역을 받는데 2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모든 세목이 아닌데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은 최대한 빨리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빨리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속세가 생각보다 거액이기 때문에 그 거액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늦게서야 6억을 그러면은 다음 달까지 내야 된다고 하는 관점과 6개월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6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던 상속인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마음이 생각보다 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부동산을 많이 받으실 텐데 상속 받고 나서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실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는 요즘 상속을 안 받으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주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의 다른 세금,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의 세금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을 노리셨던 분들은 이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서 혹시나 무주택자로 청약을 했는데 부적격자가 돼서 청약의 기회가 손실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면에서 주택에 대한 상속은 고려할 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상속세로만 끝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1차 강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6개월 이내 내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그 가액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고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똑같아져서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으로 10억 원에 팔았을 때 매매가액 10억 원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액과 그다음에 상속취득가액이 똑같아지죠. 결국 똑같은 액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원이어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좀 골머리가 될 것 같다. 그러면 그 주택 같은 경우는 빨리 이런 세금 계산을 파악한 다음에 부동산을 내놓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상속주택이나 부동산을 미래에 양도한다라고 한다면 고민해 보실 게 꼭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상속세 부담이 별로 없다. 진짜 이게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듣고 고민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어차피 5억 원 미만은 상속세 안 내니까 상속세 신고도 하지 말고 누구 만날 필요도 없어. 세무사 만나서 수임료 주면서 그 신고서를 왜 하나?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피눈물을 흘리시냐면 그 부동산을 팔 때입니다. 부모 세대는 그게 끝이고 자녀 세대는 그걸 받는 스타트예요. 처음 부동산 취득하실 때 여러분들 그렇게 의사결정을 안 하시나요? 근데 상속할 때는 그 의사결정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미래의 그 상속세 부담보다는 미래 그 집가 급등이 엄청나게 크게 예상되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뭐 3기 신도시가 들어가는 그 지역의 옆에 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은 현 시세가 얼마인지 대충 알 겁니다. 근데 기준시가는 엄청 낮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정평가를 받아서 미래에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플래닝을 미리 짜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 5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 토지라고 볼게요. 전답, 과수원, 임야, 그다음에 나대지 이런 성질이 이런 대상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배우자가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우리가 공제액수를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기본공제, 일괄공제 5억 원이랑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안 내요. 근데 그 토지가 기준시가가 5억 원이니까 주변에 말을 들어봤더니 그 어차피 신고 안 해도 돼. 어차피 상속세 발생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실 겁니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그 5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고 상속세는 어차피 안 내겠죠. 미래 이 부동산을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상속세 때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확정이 돼서 이 5억 원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 양도소득세가 대충 계산해도 1억 9천만 원 정도 돼요. 자, 근데 이걸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이 어차피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지만 미래 내가 팔 때 세금을 줄여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받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시세에 버금가게 최대한 올렸더니 8억 원까지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상속세는 얼마죠? 상속세는 0원이에요. 하지만 취득가액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나의 취득가액은 8억 원이기 때문에 미래 10억 원에 판다 그러면 차액인 2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했을 때 6천만 원이 됩니다. 얼마가 세이브가 됐죠? 1억 3천만 원이 절세가 됐습니다. 단순히 신고서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생각보다 저 정도 가액이면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부담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지식 하나로 여러분들은 세금 세이브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상속증여도 많이 하지만 국책사업인 토지 수용도 정말 많이 합니다. 토지 수용이 뭐죠? 대부분 이 선사업이나 면사업이 많을 텐데요. 면사업 한다 치면은 대부분 전답, 과수원, 임야가 있는 지역들의 토지를 사서 거기에 공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공공주택단지를 조성을 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땅들은 대부분 가액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이나 2010년도에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그 상속 받으셨을 때 제가 물어봐요. 혹시 이거 감정평가 받았냐? 그런데 대부분의 반응은 뭐냐면 감정평가가 뭐예요? 첫 번째 말이야. 감정평가가 뭐예요? 두 번째로 당연히 감정평가 안 받았죠. 왜냐? 기준시가로 하라고 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엄청 많이 하세요. 제가 진짜로 한 10,000건 정도를 했다 가정을 해보면 딱 한 분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높이셔서 양도세를 3억 이상 줄이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직업이 감정평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 이 지식 자체를 알고 있는 분이 거의 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까운 저런 공제액수를 날리지 마시고 꼭 한번 상속을 받을 때는 정말 고민 한번 해보셔라. 특히나 전답, 과수원, 임야 받으실 때는 이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큰 절세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근데 감정평가를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능사 아닙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미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요. 이미 40%나 50%대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말씀드려요. 그냥 기준시가로 신고하셔라. 왜냐? 이미 상속세가 너무 높다. 미래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5명이면 이 토지를 5명이 나눠 가지면 각각의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상속세 자체는 너무 높다. 그러니까 미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전략으로 가는 거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지금의 눈앞에 상속세를 줄이자.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무상의 이전이잖아요. 지금 바로 외부에서 유동성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40%, 50% 되는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 엄청 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양도를 할 때는 미래에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자금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니까 그 자금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거는 버거움이 좀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단독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이 감정평가보다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좀 더 낮을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자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팔면 또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가치를 낮게 가져가서 눈앞에 있는 상속세를 줄이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세 번째로 농지다. 그리고 이 농지를 물려준 어머님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세법상 8년 자경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1과세 기간에 1억 원, 그 다음에 5과세 기간에 최대 2억 원까지 농지 자경감면이란 걸 세금을 깎아줍니다. 결국은 농지를 받고 나서 낮게 상속인이 받아서 상속세를 줄이고 미래에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도 1과세 기간에 1억 원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국은 이거는 기준시가로 받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감정평가가 유리할지 불리할지에 대해서 좀 짜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부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관리에 대해서 더 협력하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증여가 많으면 추징이 발생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상속세는 무조건 세무조사가 발생됩니다. 상속세는 신고서만 놓고 끝나는 세목이 아니에요. 신고서를 놓고 나서 9개월 이내에 그 사람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돼요. 상속세는 결정 세목이거든요. 결정 세목이 뭐냐? 간단해요. 과세관청에서 도장 꽝꽝 결정 내려줘야 세금이 끝나요. 그러니까 신고서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속세 세무조사가 일어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일반적인 기간은 10주예요. 놀라실 거예요. 2달 반 동안 여러분들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때 메인으로 보는 게 뭐냐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10년치 계좌 내역이에요. 10년 동안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계좌 내역을 준 내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9년 전에 독립할 때 아버지가 전세자금 2억 원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대부분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말씀 하세요. 살아생전에 나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세무조사 받아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과세관청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매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들통이 나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내 계좌 내역을 살펴봤을 때 이것들이 전부 다 들통이 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이 거래 내역이 많다라는 것에도 놀라고 자녀분들이 나 이때 받았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이 무신고한 증여 내역이 상속세 조사 때 전부 다 드러난다는 걸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시로 상속세 조사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수령했던 소명 내역입니다. 자, 보세요. 거의 10년 전부터 출금했던 내역 1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소명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금액들에 대한 소명 내역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소명받은 것만 한 70억 정도 소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계좌 거래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아생전에 이런 것들 한 번도 조사 나온 적 없으니까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증여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고 이것에 대한 계좌 내역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사전증여 내역은 얼마나 많은지 꼭 살펴보시고 상속이 펼쳐지면 그 사전증여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까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날엔 상속재 산이 3억이었지만 사전증여가 돌아가시기 전에 10년간 100억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103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돼요. 이런 점 꼭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